지금까지 대개의 경우 욕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혹은 심지어 저주받은 개념으로까지 사용되기도 했다. 보통 욕망은 식욕과 같이 생명체의 이기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성욕과 같이 윤리적으로 위험한 욕구로 간주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 서양의 정신을 지배해온 그리스 철학 전통과 기독교에서도 욕망이란 기본적으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유되었다. 욕망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정신과 육체 혹은 신과 피조물이라는 두 가지 이원론의 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 철학에서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로 규정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동물과 다른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만이 가진 이성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순수한 이성만을 가진 존재인 신, 이성과 동물성이 섞여있는 존재인 인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동물성만을 가진 존재인 동물들에 대한 추론 역시 가능해졌다. 서양 사유의 전통에서 볼 때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있고 동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분열적인 존재로 이해되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에게 이성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동물처럼 생존할 수도 있다. 물론 인간이 동물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그가 자신이 가진 정신적인 능력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욕망에 대한 이런 사유 경향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사유 전통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아울러 유학도 조력이나 과욕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강조했던 맹자는 동서양을 관통하는 전통적인 욕망관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과 욕망 혹은 정신과 육체라는 이분법에서 이성과 정신의 측면만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동서양의 사유 전통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빈약한 생산력에서 그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생산력이 매우 저조할 때 인간이 공동 생활의 규범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금욕이나 조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때도 지배층은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켰지만 말이다. 사실 18, 19세기 이후 서양에서 비로소 욕망을 긍정적으로 응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 것도 이 점에서 볼 때 우연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산업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로 서양 사회는 폭발적인 생산력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서양 사회가 보드리아르의 말처럼 소비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부터 욕망은 이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까지 격상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증폭시킴으로써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산업 자본의 무의식적인 동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지만 말이다. 그래서 보드리아르의 다음 통찰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다. 지출, 향유, 무계산적인 구매라고 하는 주체가 절약, 노동, 유산이라는 기존의 청교도적인 주제들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체는 외관상으로만 인간의 혁명일 뿐이다. 소비자의 욕구와 그 충족은 오늘날에는 다른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강요되고 합리화된 생산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소비의 사회에서. 철학적으로 볼 때 20세기 후반부터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이성보다는 감정을, 정신보다는 몸을,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그리고 정착민보다는 유목민을 강조하는 지적인 경향이 더 강하게 대두했다. 흔히 이런 일련의 경향을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해체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새로운 사유 경향은 기존의 낡고 억압적인 사유를 극복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도모하려고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상적인 흐름은 분명 인문학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데리다나 들레즈 같은 철학에 열광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드리아르의 차가운 진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산업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체적 소비보다 파편화된 개인적인 소비가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남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심지어 산업자본은 다양한 광고 전략을 통해서 하나의 개인마저도 다양한 소비 주체들로 분열시키기까지 한다. 엄마로서 소비해야 될 때가 있고 직장 여성으로 소비해야 될 때가 있으며 동창의 일원으로서 친구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해야 할 때도 있다. 이처럼 어떤 개인이 상품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상이한 취향과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산업자본은 통일된 한 개인의 경우에서보다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개인적인 욕망과 그 충족의 자유를 선전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말이다. 매우 두렵지 않은가? 모든 억압적인 중심을 공격해서 삶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인간의 사상적인 노력마저도 자본주의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토록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욕망 개념을 사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통로는 프로이트가 정초했던 정신분석학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투명하고 이성적이라고 이해되어 온 인간 정신의 이면에 무의식적으로 용약되는 욕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실 이것만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혁명적인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말대로 인간의 정신이 무의식적 욕망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순수한 이성과 정신을 추구했던 과거 동서양의 사유 전통의 꿈은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이 어떻게 욕망을 사유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락강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락강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은 욕망에 대한 명확한 이론화에 성공한다. 그런데 욕망과 관련된 락강의 사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코제부의 다음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코제부의 욕망 이론만큼 락강의 사유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욕망은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인간적일 수 있다. 우리가 타자의 육체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할 때에만. 다시 말해 만일 우리가 타자가 인간 개체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욕망하거나 사랑하거나 혹은 인정하기를 원할 때에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자연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도 단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인간적일 수 있다. 우리의 욕망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매개된다며 말이다. 타자가 욕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헤겔 독해 입문에서. 코제부는 인간의 욕망이 기본적으로 타자의 욕망일 때에만 인간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나의 욕망에는 항상 타자의 욕망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인간의 욕망을 타자에 대한 것과 대상에 대한 것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타자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타자의 육체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로부터 자신이 사랑받으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타자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야만 한다. 오직 이런 타자만 우리를 욕망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혹은 추한 사람의 욕망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코제부는 자연적 대상에 대한 욕망도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 권력, 미모, 명예를 욕망한다. 코제부는 우리가 그런 대상을 욕망하는 이유는
타자들이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타자들이 돈, 권력, 미모 등을 욕망하는 것은 그것들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희소해서 얻기 힘든 만큼 그것을 얻었을 때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구별짓기의 욕망이 작동한 것이다. 바로 이런 욕망의 메커니즘에 우리도 쉽게 빠져들게 된다. 사실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상당히 지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서점의 서가에서 어떤 책을 뽑았다고 하자. 혹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 백화점에서 옷을 몸에 걸치면서 살펴보고 있다고 하자. 어느 경우든 그 타자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뽑은 책을 살펴보거나 혹은 앞에 사람이 걸친 옷을 자신의 몸에 대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모두 타자가 욕망하는 대상을 스스로 욕망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인간의 모든 욕망에는 타자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욕망에 대한 코제부의 근본적인 통찰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욕망에 대한 라캉의 입장을 해명하는 관건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주체는 타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고유한 욕망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바로 이런 불행한 균열을 사유했기에 라캉은 코제부를 넘어서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욕망이 누군가를 겁쟁이로 만든다면 욕망 혹은 욕망이라고 불리는 것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법이 진정으로 현존할 때 욕망은 일어서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과 억압된 욕망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정확히 프로이트가 발견했던 것이다. 에끄리에서. 타자의 욕망 혹은 어머니로 대변되는 사회의 욕망은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것 혹은 해야만 할 것을 규정한다. 그러니 타자의 욕망을 우리는 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처음에는 타자의 욕망이라는 이질감 때문에 우리는 저항할 수도 있다. 당연히 타자는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법 혹은 타자의 욕망은 우리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초자아다. 아이러니한 것은 초자아로 타자의 욕망을 수용한 순간 주체는 지금까지 물리력의 충돌을 초래했던 저항을 괜히 했다는 느낌마저 갖게 된다. 이제 세상과는 별다른 갈등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이런 상태는 주체가 자신만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어떻게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비록 억압할 수 있지만 주체는 결코 자신의 욕망을 제거할 수는 없다. 억압된 욕망이 억압을 뚫고 주체에게 돌아올 때가 있다. 1896년 초기 논문 방어신경증에 대한 또 다른 고찰에서부터 프로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불리던 현상이다. 눌린 용수철이 어느 순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는 것과 같다. 바로 이 억압된 욕망이 주체에게 의식될 때 주체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주체는 겁쟁이가 될 테니까 말이다. 겁쟁이에게 자신의 삶은 라캉의 말처럼 무의미한 것이 된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억압된 욕망이 억압에서 풀려났다는 것 자체가 초자 혹은 법의 지배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사실 겁쟁이의 단계는 자신의 욕망을 되찾기 위한 작은 실마리이기도 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라캉이 프로이트를 이어서 정신분석학의 과제로 설정한 것이기도 하다. 라캉은 말한다. 세상에 태어날 때 주체는 타자로부터 욕망되는 자로서건 아니면 욕망되지 않는 자로서건 간에 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인지 혹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체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 정신분석의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프로이트가 밝힌 진리의 본성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에크리에서.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한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미숙아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 주변의 애정과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프리카 초식동물의 경우 태어난 지 한두 시간 만에 혼자 걸을 수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걸어야만 한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피 냄새를 맡은 육식동물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경우 갓난아이는 1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걸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위험에서 벗어날 정도의 걸음만은 결코 아니다. 몇 년의 긴 시간이 더 지나야 비로소 위험에서 스스로 피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처럼 타자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생존을 기약할 수 없는 나약하고 취약한, 다시 말해 매우 결핍된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이 타자에게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갓난아이에게 최초의 타자는 곧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초의 타자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일 필요는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최초의 타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타자에게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갓난아이는 자신을 돌보는 타자가 자신에게서 욕망하는 것을 행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신이 김치가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갓난아이는 김치에 대한 자신의 불쾌감을 무릅쓰고 그것을 먹으려고 한다. 비록 괴롭긴 하지만 김치를 먹었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갓난아이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머니가 아주 느끼한 파스타를 좋아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서 파스타를 기꺼이 먹을 테니까 말이다. 어른이 되었을 때 인간은 자신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김치찌개나 파스타를 먹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은 사실 어머니의 욕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타인의 욕망에 입각해서 욕망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불행은 언제든 찾아오기 마련이다.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의 욕망을 수용하느라 억압되었던 자신의 욕망이 분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 혹은 갈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욕망은 어머니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다. 언젠가 우리는 진정한 주체로서 다시 태어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다. 타자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결국 진정한 주체가 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라캉의 말대로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인지 혹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체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